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7년 9월,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박 씨는 30대 후반의 여자친구 구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 9년간 동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였죠. 둘은 함께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 구 씨가 일찍이 유흥업소 생활을 했던 차라 실질적인 주점 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반년이 조금 지난 2008년 5월 7일 새벽이 돼서 영업을 마친 부부는 각자 부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 박 씨는 먼저 귀가했고 아내 구 씨는 아침 6시쯤 돼서 집에 도착해 우선 밀린 집안일을 하게 되죠. 당시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고 곧이어 아내도 뒤따라 잠이 듭니다. 오전 9시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에 잠에서 깼는데 발신인은 대출업자였습니다. 잠시 통화를 했고 아내는 이내 다시 잠에 들었죠. 그리고 부부는 정오를 넘기고서야 함께 일어납니다.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침대에 있는 아내에게 주점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됐고요. 잠시 후 오후 1시 계속 잠을 자겠다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남편은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 반 볼일을 끝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주점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열쇠를 넣고 돌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스르륵 열려버렸죠. 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마치 도둑이 털고 간 것처럼 물건들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죠. 그런데 저쪽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청테이프가 감겨져 있었는데요. 이때 너무 놀란 남편은 정신없이 3층 집을 뛰쳐나와서 곧장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이발소로 향했고 그곳 사장님에게 사건이 벌어졌다 알린 후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남편 박 씨는 잔뜩 겁을 먹어서인지 내내 이발소 사장님의 뒤에 서 있었다고 해요. 패닉에 빠진 박 씨를 대신해서 이발소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출동한 경찰이 가장 먼저 주시한 건 침대 위 피해자의 양손이 앞쪽으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반항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손을 뒤쪽으로 결박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범인은 웬일인지 앞으로 묶는 걸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곧이어서 심상치 않은 또 다른 점도 발견됩니다. 손, 발, 얼굴에 감겨있는 청테이프가 이게 뭔가 구겨지거나 밀린 자국 없이 아주 깔끔하게 붙어져 있었어요. 시신은 강도에게 당했다고 보기에는 저항의 흔적이나 별다른 외상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무방비로 당한 건 아닐까요? 한편 피해자 아래에는 전기장판이 놓여 있었는데 이게 꽤 높은 온도로 올려져 있었죠. 당시가 봄이 막 시작된 5월에 따뜻한 날씨였기 때문에 범인이 사망 시간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전기장판을 높게 틀어놓은 듯 합니다. 일단 현장을 보니 옷을 뒤진 흔적, 그리고 안방 창문에서 나온 그 외부 침입의 흔적, 게다가 방바닥에 찍혀있는 족적까지 이게 얼핏 딱 봐도 강도살인이 가장 먼저 의심되죠. 그런데 수많은 현장을 봐왔던 베테랑 형사들에겐 이게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일단 막상 범인은 금품이 있을 만한 진열장 같은 곳은 뒤진 흔적이 없어요. 애꿎은 옷하고 가구 서랍만 잔뜩 꺼내놨죠. 실제로 사라진 금품도 없습니다. 족적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이 공간이 다른 곳에서 발견된 두 족적 사이에 연결 족적 또한 없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 자,
이 결과가 왜 그녀의 손이 앞쪽으로 묶여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범인이 쿠션이나 베개로 먼저 질식사를 시킨 후에 죽음을 확인하고 청테이프로 얼굴과 손발을 감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청테이프에 혹시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지 않을까? 분석 결과 지문은 없었고 장갑을 낀 장갑품만 발견됩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사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먼저 이 발자국. 범인을 보면 이 어떠한 흔적도 결코 남기지 않을 만큼 치밀했어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이 족적만큼은 여기저기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족적이 안방과 연결된 외부 베란다 출입구에서 발견됐죠. 그 중에서도 안방 창문가에 있는 이 오디오 스피커 위에 있는 발자국이 특이합니다. 파우더 화장품 가루가 묻은 발자국이 방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우더도 묻어있고 이게 안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죠. 이상하지 않은가요? 화장품 가루는 분명히 이 집에 들어와서 방바닥에서 묻었을 확률이 높은데 왜 이게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향해 있었을까요? 모순적입니다. 족적을 살펴보니까 마모가 거의 없는 새운동화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등산용이나 작업용으로 애용하는 제품, 중국산이라 저렴하고 흔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 종류만으로 특정하는 건 불가능했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범인이 치밀하게 이 현장을 조작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일부러 흔한 신발을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족적이 270mm였지만 막상 범인의 발 크기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범행 도구였던 청테이프 역시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이 해당 브랜드를 조사해보니 근처 문구점에서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실마리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문구점 CCTV가 그 청테이프가 있는 지역이 또 하필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추적에 실패하게 되죠. 다음으로 경찰은 이 건물의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열려있던 안방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을 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게 구조상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피해자 집은 다세대 주택가에 있어서 아니 벌건 대낮에 누가 3층 베란다를 넘고 있다면 쉽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창문에 방한 비닐이 찢겨져 있었는데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밖에서 찢긴 게 아니라 안에서 찢겼다고 분석돼요. 이게 안에서 찢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이 모든 상황이 강도가 든 것처럼 현장을 이리저리 위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이 가설을 뒷받칠 만한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나죠. 바로 방바닥에 뿌려져 있던 그 파우더 화장품 가루. 이게요, 전문가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화장품이 아무리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다 한들 뚜껑을 열지 않는 이상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가루를 밟고 족적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일부러 뚜껑을 열고 족적을 남겨서 혼란을 야기시켰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현장을 떠나서 범인이 진짜 노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피해자의 집안에는 독촉 고지서들이 쌓여있을 정도로 이 부부의 그 경제 사정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결국 그녀를 간절히 죽이고 싶었다는 살해 동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걸까요? 이 과정에서 사건 당일 주변인들의 증언이 수집됐습니다. 특히나 이날 오후 2시에 우연히 우편배달부가 이곳을 방문해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죠. 피해자의 남편이 그날 오후 1시에 집을 나섰다고 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1시와 2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아내 구 씨의 핸드폰 통화 내역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그날 오후 12시 37분과 42분 지인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구 씨는 왜 그 전화를 받지 못했던 걸까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게 아닌 건 아닐까요? 자, 이 정황을 봤을 때 1시까지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남편의 증언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범인이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는 게 위장한 거라면 범인은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전문가는 피해자가 입은 복장이 굉장히 편안한 차림이었다 라는 거를 토대로 스스럼 없이 범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을 거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에는 평소에도 좀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가 3마리나 있었어요. 근데 사건 당일에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발견 상태가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면식범이 아니라면 굳이 범인이 청테이프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는 행동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분석했죠. 어쩌면 범인은 그렇게 청테이프로 해놓음으로써 뭔가 쾌감의 심리를 느꼈거나 또는 죄책감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인의 윤곽이 면식범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한 명이 의심받을 만한 인물로 떠오르죠. 바로 남편 박 씨입니다. 일단 남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요. 1시까지 정말 아내와 대화를 한 게 맞느냐. 그리고 휴대폰 기록도 있었고요. 게다가 현장에 남겨진 족적이 위장이다 라는 전제하에 남편의 발이 일반 성인 남성들보다 훨씬 작은 250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250 신발을 신고 족적이 찍혀 있었다면 아니면 작은 족적이를 발견됐다면 이건 너무도 빠르게 용의자 선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죠. 남편 박 씨가 사건 2년 전부터 아내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 3개가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아내 명의로 사채를 쓰고 있었죠. 실제 피해자 구 씨는 그 사건이 있기 전날 친구들한테 나 집에 가기 싫다. 4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 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 씨가요, 신용불량자인 남편 박 씨를 만나면서부터 적지 않은 빚을 진 것도 확인됩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을 확인한 남편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거는 걸 들었다는 주민의 증언까지 나오게 되죠. 자, 모든 게 남편을 지목하는 듯 했지만 조금 더 알아볼게요. 사실 이게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기엔 맹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약 2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건 고스란히 남편이 아닌 그녀의 가족에게 전달되는 상황이었죠. 부부를 잘 아는 주변인에 따르면 사실 이 부부에게 유일한 돈벌이였던 유흥주점 역시 죽은 구 씨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아내가 꼭 필요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술집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모든 명의는 박 씨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구 씨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 씨 그리고 박 씨 가족들에 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아내가 죽고 나서 빈털터리 신세가 된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다만 한 가지, 이 사채빚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사망할 경우 빚은 모두 사라지게 되죠. 여전히 살해 동기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 모든 스토리는 정황에 불과해요. 경찰은 남편 박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또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도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죠. 결국 그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박 씨는 원양어선을 타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피해자 구 씨의 가족도 예정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해외로 떠났다고 알려져 있죠.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에 남편 박 씨가 한국에 돌아오긴 했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구 씨는 생전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살해 동기가 있을 만한 용의선상에 둘 사람이 오직 남편 한 사람밖에 없었죠. 이 현장에 지문 하나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 없었고 게다가 지능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위장해 놓은, 그래서 수사를 혼선에 빠뜨린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 치밀한 수법 때문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란 오명을 달게 됩니다. 원래 2023년 내년 5월에 공소시효 만료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이제 공소시효는 사라졌죠. 이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은 13년 전 그 오랜 기억을 꺼낸 누군가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